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몇 분이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동안 평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그러니까 10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실상 10까지 알아먹는 사람 많지 않다. 그냥 뭐 1, 2, 3 정도 수준에서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는 꼭 쉬운 말로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그 쉽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당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거주자가 뭡니까? 비거주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뭐든지 초등학교 1학년생이 알아먹을 정도로 그 초등생 1년 차의 시각으로 글을 써야 그게 명글이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아하, 세금 문맹이 많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세금 문맹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세금을 요즘같이 세금 국가에서 세금 문맹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금 모르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전부 다 내 돈이다. 1,000만 원 들어오면 그 1,000만 원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금으로 나갈 돈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것이 내 돈인데, 그런 생각을, 수입을 그냥 소득으로 봐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그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아유, 내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2분의 1씩 2분의 1씩 줘야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 물려줍니까? 라고 하면 국가가 절반 가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뭐 했는데 절반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한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아하,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그게 기본이,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말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뭐냐? 일단은 세금은 뭐냐 이거예요. 동업자가, 그냥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동업자가 가지고 가는 지분, 몫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금마다 좀 종류가 틀려요. 액수가 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지분이 높아져요. 50%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 누리를 정해놓고 지분만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다 이겁니다. 내가 수입을 이렇게 벌었어요. 1억을 벌었다 이거예요. 1억에 대해서 이 동업자가 누구냐? 이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자기 지분만큼 떼가 버려요. 내가 1억을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워낙 힘이 센 사람이라서. 동업자가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아니야. 이 주먹도 세고요. 막 성질 나면 막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교도소도 보내버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보통 상종하기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동업자가.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아도 요만한 그 실리, 이익 이런 계산에서 조금만 충돌이 되면요, 돌변해버려요, 동업자가. 그래서 네가 그럴 줄 몰랐네. 뭐 세상에 어제만 해도 서로가 네 것 내 것 어딨냐 하면서 서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 벌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이익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지분의 0.1%라도 내가 더 가지고 간다 하면 막 난리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 가면 체납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원이라도 나한테 더 안 줬다 해가지고 체납자 만들어 가지고 일단 압류해 버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정 안 주면은 막 공매해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다 이겁니다. 항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이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죽음이라는 것도 어둠의 그림자잖아요. 어둠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죽음이.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때가 딱 돼가지고 내가 병들고 이럴 때는 이게 확 보인다. 이때 나타나가지고 저승사자처럼 나타난다. 평소에는 안 보여요. 이게 세금이다 이겁니다. 세금의 그림자는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순간에 분배할 때 그때 딱 나타나는, 내가 돈 벌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돈 안 벌었으면 안 나타나는데, 돈을 적자를 받는데도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세금의 종류마다,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세금의 종류마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세금의 국가가 동업자가, 자기가 동업자가 나타나는, 내가 세금 달라, 내 목숨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권리가 생겨요, 이 동업자도. 비거주자한테는 원칙상 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원칙상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주자는, 이거는 한국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을 말을 하느냐. 통상은 그래요. 통상. 거주자는 통상 한국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통상 외국 사람인데, 꼭 같이가 안 해요. 이렇게. 애기가 비거주자, 한국 사람이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 사람이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 그죠. 그리고 뭐 하려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이렇게 애매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법에다가 구별을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하면 국적에 따라서 하면은 누가 그거를 모르겠냐 이거예요. 너무 쉬운데 왜 어렵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이 한국이라는 이 영역에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소득을 창출을 해요. 소득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있다 이겁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처럼 착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림자처럼 딱 소득 있는데 나타난다 이거예요. 외국 사람이 돈을 벌어도 나타나고 한국 사람이 돈을 벌어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과세를 할까?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을 벌었으니까. 내 영역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국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못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뭐냐. 내 나라 영토에서 내가 깔아놓은 인프라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될 존재들이야 하면서 이거를 거주자라고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관할에 있는 거는 외국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그 과세를 하고 싶어도 돈을 야 나한테 줘 라고 아무리 하려 해도 물 건너가 있는데 태평양까지 건너가지고 세무공무원이 가가지고 돈 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겠어요. 세금 내라고 쫓아다니는 순간에 여기 들어가 버리면 영토국권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남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세금 거두고 있다 해가지고 큰일 나죠.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토국권 침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이런 세금 징수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비거주자 해버려라. 내가 어차피 내 과세 관할이 없는 사람들은 비거주자다. 그래, 그냥 깨끗이 내가 포기할게. 대신 내 영역 나발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세금 내라 라는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게 거주자, 비거주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국 사람이면서도 외국에 사는 사람 있고 외국 사람이면서도 한국에 사는 사람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거주자로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주자로 봐야 되고, 이게 국적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국적만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아예 가령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게 한 10년 있다가 또 돌아올 사람도 있고, 해외 파견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뭐 직장 다녔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우 수를 면도날로 탁 이렇게 잘라듯이 일도 양면을 아주 할 수 없다 이거, 답을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거주자가 되고 어떤 경우는 비거주자가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동업자는 좀 욕심이 많아요. 0.1%라도 안 주면 가만히 안 있는다 있잖아요. 성질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됩니까? 과세를 하려고 하면은 거주자 영역을 이렇게 넓혀서 보는 게 좋아요. 넓혀서. 이 사람도 될 수 있으면 거주자로 봐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공제를 해준다든지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줄여야 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어질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탐심이 가득한 존재다 이거예요. 개인하고 똑같아요. 인격이. 돈 좋아요. 돈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거둘 것 같으면 일단 거주자로 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막 들끓어요. 그거를 단지 세무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대신 반응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요. 실제 사건이 의사예요.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조기 유학을 갔어요. 조기 유학 가니까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기까지가 3년에서 15년 걸렸다 이거예요. 그 사이까지 아내는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겁니다.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영주권도 취득했어요. 영주권 취득했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에 갔다 이겁니다. 미국에. 여기는 한국이고. 근데 남편이 의사여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송금을 해줘요. 송금을 해주는데 아내가 이것만 가지고 살기가 좀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일시적인 직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을 조금씩 보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쪽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입국 날짜가 해봐야 뭐 1년에 한 20일이나 아니면 30일 정도밖에 불과해요. 1년에. 그리고 이분은 아내가 미국으로 이미 영주권 취득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체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이 건물을 5층짜리를 사랑하는 아내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오매불망 자녀들 교육에만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송금을 못하니까 이 건물을 5층을 증여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내를 비거주자로 봐야 되느냐, 거주자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를 하면은 배우자끼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있잖아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는 6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6억을 아내는
이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주자로 보느냐 비거주자로. 아내를 거주자로 보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되죠. 증여세 내는 동시에 증여재산 공제 6억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내를 비거주자로 보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국내 재산에 있는 거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증여세 안 내면 쫓아가가지고 세금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남편 증여자한테 연대납세 의무 지정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돈 안 내면 이쪽에다가 추징을 해버려. 이 건물 5층을 압류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세 안 낼 수가 없게끔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재산에 있는 거 비거주자이지만 국내 재산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국내 재산에 한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대신 이 공제를 안 해줘 버려요. 비거주자는 공제, 비과세 이런 혜택이 없다 하잖아요. 안 해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내가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비거주자로서 공제를 안 해줘. 증여세는 과세시키고 증여 공제는 안 해줘야 꽃놀이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비거주자로 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비거주자로 본 당신은 여기 가서 영주권 취득했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직장 다니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되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1년에 2, 30일 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뭐 한국에서 뭐 얼마를 살았다고 거주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대변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유학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 유학을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서 잠시 산 것이지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한 건 아니다. 여기서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송금해 준 걸로 내가 먹고 살았고, 그리고 남편이 정년퇴직 안 뒤로는 건물 5층짜리를 증여해가지고 이 임대료를 먹고 살기 위해서 증여를 단지 받았을 뿐이다. 나는 자식들 다 끝나고 나서 한국 가서 우리 남편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실상 우리 남편 보려고 1년에 2, 30일밖에 못하지만 내가 왔다 갔다 아니 내가 서로가 별거하는 사람이면 만나러 오지도 않는데 나는 오매불망 내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이 1년에 2, 30일이라도 1년에 7억 7석의 견우 증여는 딱 한 번밖에 안 보지만 나는 그래도 2, 30번은 보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국세청은 무조건 이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딱 필이 한번 딱 왔다 하면은 목적 의식이 한번 들어가 있으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 비거주자로 봐야 되겠다. 딱 그게 딱 마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를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도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도 무슨 객관적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공지능 AI로 재판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AI가 재판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 모든 사례를, 다양한 사례를 다 입력을 시켜버리라 이거예요. 시켜가지고 사람마다 나는 이것만 볼래, 이것만 볼래, 이것만 볼래, 나는 이것만 볼래, 이것만 볼래, 이것만 볼래, 이런 거를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기계가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 거주자, 비거주자 부분은 AI가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번 필이 들어가고 예단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국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맨날 보이는 것이 가져가 개편이다고 맨날 그것만 보이고, 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맨날 그 다음 것만, 다른 것만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세법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법이 없어요. 뭐 거주자는 우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는요, 이게 영주권자도 다 이쪽에다가 주소 놔둘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다 주소 놔둘 수도 있고, 주소만 놔두면 그러면 다 거주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지금 이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얼른 들어와가지고 나 여기다 주소만 놔두면 거주자 되겠네요. 그러면 비과세 되고, 장특공도 다 받고, 공제 다 받겠네요. 국세 측이 그걸 인정을 해주겠냐, 이거, 이 동업자가.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무서운 이 동업자가 그거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저 세금, 동업자는 심보가 고약해요. 막 빌빌 꽈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자기 유리하게끔만 막 가전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힘이 동등하면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대등대등 하는데, 여기가 워낙 힘이 세요, 동업자가. 편들이 많아요. 같은 편들이 많다 이겁니다. 다 국고적으로 보는 편들이 많아요. 법원도 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도 공무원이죠. 조세심판의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죠. 뭐, 불복을 좀 억울하면 불복해 했는데, 불복하려고 하는 기관마다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결국 볼 수 있는 게 그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저는 그거를 좀 그래야 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풍지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 문풍지로 이렇게 보는 정도의 세계밖에 안 되는데, 밖에 나와서 당사자가 돼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공직의 틀에서 세상을 보는 거는 제3자가 세상을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사자로서 해야 그게 진짜로 그 세계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요, 흔히 알았던 것도 막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험장 들어가면 그냥 눈이 노래지고, 연습 열심히 했는데 막상 운동 경기 나가면 막 실수해버리고, 그리고 훈수 둘 수 있잖아. 바둑 전혀 모르는 사람도 훈수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너 보고 해보라 하면 할 수 있나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남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가 해봐 그러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재판을 가더라도 다 틀려요, 판사마다. 내가 좋게 봐주려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되고, 나쁘게 보려면 자꾸 나쁜 쪽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고,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하면 기분 상하게 한 대로 그냥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나 하면서, 그래서 영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영 쓰려고. 그러니까 AI가 해버리면 영 안 써도 되죠. 최소한의 형평성은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형평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주자, 비거주자 부분은 AI가 좀 이렇게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 데이터 집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판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래도 다행히 그 거주자로 났어요. 거주자. 근데 1심에서는 비거주자로 났어요. 2심에서는 거주자로 났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냥 2심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례마다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 또 틀려요. 틀리고 약간 사건마다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 딱 뭔가를 교집합할 수 있는 것,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동업자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패가 있다고요. 그 패를 가지고 하면은 부딪히진 않는다,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흔적을 남겨놓고 지금 거주자를 비거주자화 시킨다든지, 비거주자를 거주자화 시키려고 하는 건 늦지만은, 뭐를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때 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걸 일단 판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확실할 때, 그때 법률 행위를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절세 비결이다. 이거 절세 비결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그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가 결국은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이렇게 우리의 상속세나 증여세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이렇게 비거주자가 되면은 다 틀려요. 거주자고 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는 뭐 비과세 안 해주지, 장특공 안 해주지, 장특공 이런 거 장특공은 30%밖에 안 해줘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안 해주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거 안 해주고 이쪽 상속세도 일괄공제 뭐 이런 거 다 안 해줘 버린다 이겁니다. 안 해줘 버린다. 근데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 한해서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는 이거는 국내 재산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있고 이거는 국내외 모든 재산 그리고 이거 국외로 가지고 가지고 재산을 뭐 이렇게 증여하고 회피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외 예금 재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국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제약을 만들어 놨어요. 국외 부동산이라든지 이거는 국조법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금의 큰 차이가 주로 나타나는 게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고 관할이 또 틀려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게 상당히 아직도 애매하고 이연령, 비연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숙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유튜브 보고 답 내리기는 아주 불안한 영역이고 교도소 탐장을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교도소 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고 이쪽으로 불면은 교도소 탐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선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 영역이. 왜? 거주자, 비거주자가 모든 우리 세금의 납세 의무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쟁점을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